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코로나의 힘겨운 고통을 겪고 있는 도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을 그린 장편 소설 도시벌레를 발표하여 주목받고 계신 양승원 작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 소설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 이 도시벌레는요, 서울에서 이렇게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다 이렇게 쉬운 말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던 집도 경매를 당하게 되고 이렇게 빚더미에 앉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출구를 잃어버리고 무작정 이제 보라카이로 이렇게 떠나요. 가서 도대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받아들일 수 없는 이렇게 망한 상태가 됐는가. 그래서 그 자기에 대한 그 회의감 때문에, 인생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보라카이란 에 떠나서 거기 가서 이렇게 한국에서 자기가 동안 무엇이 잘못됐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자기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들 현재의 삶, 자기 자신과 그런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쓴 것입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만 들어도 되게 호기심이 좀 생기네요. 네, 그럼 결론부터 질문을 좀 드리면 작가님께서 도시벌레라는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목도 도시벌레라고 한 이유가 이제 우리 이 자본주의, 시장자본주의 사람들이 다 숨가쁘게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선진국이고 이렇다고 하는데 행복지수는 61이고 OECD에서 자살률도 1위에 이르는데 이 매일매일 경주마처럼 달리고 열심히 사는 이 도시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사는 것만큼 우리가 얻는가, 내적으로도 기쁨이 있고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가. 그렇지 못한 게 대부분이 자기에 대해서 회의하고.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사회 제도가 이렇게 더 소비하게 되는 시장 자본주의의 어떤 모순점이 개인을 억압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들 자신들도 너무 이렇게 돈이라든가 욕망에 따라가면서 삶의 중심 가치를 잃어버린 부분, 이것을 한번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나에게는, 개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사회에는 또 어떤 부조리들이 이 삶을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것을 저는 표현하고 싶었고 우리 이 사회에 이것을 말하고 싶었었습니다. 도시벌레를 통해서. 네, 요즘 세태를 많이 반영한 내용을 가지고 있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소설 도시벌레의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책을 보면 이제 몇 가지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벌레는 미로, 보라카이 개, 바퀴벌레가 사라진 곳, 안젤린, 밥, 탄비산, 디몰, 도시벌레, 아내, 아르스 칼도, 이렇게 9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시 차대로 미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네, 이제 이 소설이 미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첫 문장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이 첫 문장을 한 200번 고친 건데, 미로. 커피 맛은 입속에서 갯지렁이처럼 미끄럽게 움직였다. 혓바닥 위로 갯지렁이가 기어가는 듯 이물감마저 느껴졌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이제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현실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의욕도 다 상실하고 재산도 잃고 나이는 이제 50대가 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미로에 빠져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훌쩍 어디로 떠나고 싶듯이. 그래서 이 자기 삶의 어떤 방향성, 어떻게 살 건지 의욕, 이런 걸 잃어버리고 주인공이 이제 그냥 꼭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필리핀 보라카이라는 데를 티켓을 끊어가지고 그리고 무작정 떠나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거기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주인공의 이때의 심정은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도 있고, 어쩌면 다시 잘 돌아보면서 어떤 문제라든가 내 안에 있던 그런 걸 발견하면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살 수도 있고, 그런 막막한 상태로
떠나는 모습을 그린 거죠. 그래서 제목도 미로라고 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집에서 아내에게 얘기하고 나와서 이제 아침 공항에 와가지고 착잡한 심정,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모습들, 이게 이제 소설의 첫 장 미로의 이야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소설 속 주인공이 나는 미로에 빠져서 보라카이까지 가게 되는 거군요. 그럼 네. 2장 보라카이 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보라카이는 한국 사람들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유명한 관광지예요. 흔히들 그 패키지나 개인적으로 여행 가면 그 화이트 비치 디모리아 거기를 주로 가는데 여기가 필리핀이 알다시피 한 7, 8전 섬으로 이루어졌고 아열대 지방이라 보통 한 27, 8도의 기후에 따뜻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주인공 나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써서 주인공이 내가 그 리조트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아주 외진되어 있는데 그 개들이 많아요. 거기에 그 개들이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 애완견처럼 잘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의 그냥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개들이 아침에 좀 활동하다가 이렇게 날이 더우니까 야자나무 이런 데서 아주 늘어지게 잔다고, 그렇게 자는 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개를 보면서 주인공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저런 그 개들도 그냥 푹 늘어져서 자고 이러는데 나는 그렇게 한번 내 자신의 그 여유도 안 갖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대비가 되는 거예요. 개를 보면서 내가 숨차게 살아왔던 것. 그래서 이제 이 보라카이 개는 그 야자나무 이런 데서 늦잠 자고 이러는 개들을 상징하는데 삶의 여유 이런 걸 한번 상징하는 걸로 쓴 거고, 여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소설의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글을 쓰면서 거기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아침에 제가 이제 매일 이 작품 쓰러 가서 그 바닷가 산책을 쭉 하면 이 시원할 때 개들이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날도 오면 근데 이제 아침에 쭉 가는데 제가 이제 그 바닷가 다니면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천천히 산책한다고 이렇게 제가 많이 불렀던 게 그 그리움이라는 가곡인데, 근데 어느 날 그 노래를 부르니까 개들이 놀라가지고 나를 막 물어 뜯으려고 다 덤벼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바닷가에.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바닷속으로 얼른 뛰어들어가가지고 개 쫓은 적도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산책하면서 노래를 안 불렀죠. 이 보라카이 개는 그렇게 그냥 별로 하는 일 없이 그냥 잘 케어받지도 않고 그냥 밥 조금 먹고 그냥 야자나무 밑에 푹 늘어지게 자는 이 개들을 보면서 사람은 왜 그렇게 일생을 200년, 500년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숨차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그 보라카이 개를 보면서 이 주인공 내가 상념에 젖고 삶이 이렇게 왜 이렇게 속도 말면서 가야 하는가, 이런 모습들을 쭉 그린 게 보라카이 개 부분입니다. 네, 보라카이 개로 하여금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내용을 그렇죠. 담으신 거네요. 네. 네, 다음 장은 그 바퀴벌레가 사라진 곳 여기네요. 네, 앞장 보라카이 개와 뭔가 비교되는 느낌이에요. 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소설로만 말하면 이 주인공이 이제 그 현지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사 먹으러 가요. 식당에 현지 식당에 가서 갔는데 그 뷔페식으로 무슨 이렇게 라이스 쌀 알람이라는 필리핀 밥도 있고 뭐 고기 볶음 이렇게 야채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원하는 거 이렇게 고르는 대로 이제 그거만큼 그 돈을 내게 되는데, 그 음식을 이렇게 딱 시켜 먹으려고 그 주인공이 있다가 보니까 그 반찬통에서 이렇게 바퀴벌레가 하나가 잽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바퀴벌레를 보니까 아주 바퀴벌레가 굉장히 민첩하잖아요. 그리고 잘 죽지도 않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직업이 그 음식점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퀴벌레가 앞전에 이제 보라카이 개를 봤을 때에 그렇게 편안하게 늘어지게 잠 못 잤던 여유 이런 거에 대한 상념이었다면, 이 바퀴벌레는 마치 이 책 제목이 도시벌레이기도 한데 그렇게 그냥 피해서 뭐 하나 주워 먹고 숨차게 도망, 그게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그렇게 살지 않았나. 내가 서울에서 있을 때 이 주인공이 지금 필리핀에 이렇게 건너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퀴벌레를 보면서 그러니까 뭐 때문에 저렇게 뭐 조금 얻어먹으려고 그냥 뭐 보면은 도망치고, 그러니까 그런 숨차게 사는 현대 도시인들의 모습, 그것을 이제 대비해서 바퀴벌레가 사라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았나, 그런 모습들, 그런 걸 이제 그리는 부분이 바퀴벌레가 사라진 곳입니다. 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또 오버랩되게 하는 장면이기도 하네요. 네, 그럼 이번 장은 안젤린, 네, 사람 이름 같네요. 혹시 누군지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자기네 언어가 있어요. 따갈로어라고 그 현지어인데 영어가 공용어기 때문에 그 영어를 대부분 씁니다. 영어를 이렇게 미국식 영국식 세련되게 쓰진 않아요. 사람들도 사투리 써가지고. 근데 그 예명들을 되게 이름을 쓰는 이제 14살인가 15살 된 그 소녀의 이름이 안젤린인데, 얘가 이 그 주인공이 머물던 그 리조트 아파트에 조그만 이렇게 한 5살 먹은 애를 데리고 맨날 걔를 보면서 나오는데, 이 안젤린이라는 애는 사실은 그 담비사운 비치의 그 동네에 사는 애가 아니고 칼리보라는 그 공항인 바다에 그 또 배 타고 나가 거기 사는 애인데, 집안이 어려우니까 이모 집에서 애기 봐주면서, 옛날 우리 저기 한국도 60, 70년대 그 못 살 때 밥만 얻어먹고 그 좀 살만한 집 가서 식모하듯이 하는 그런 아이예요. 근데 이제 얘를 보면서 주인공이 애도 똑똑하게 생겼는데, 필리핀은 학제가 중등과정이 지금은 바뀌었나 보요. 4년이에요. 초등이 6년이고 중고등이 합쳐서 4년에서 우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고, 그런데 얘는 그 학교 다닐 때인데 학교를 못 가고 안 가고 형편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이종 사촌 여동생을 보고 있는데, 얘를 보면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참 공부할 시간에. 그래서 얘한테 이런 일 안 해도 다른 데 가서 일하면서 좀 더 도시로 나가서 공부하고 또 자기 미래를 위해서 하면은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 주인공은 실제로 이 안젤린이라는 소녀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도시로 가라, 마닐라로 가든지 더 큰 도시로 가서 공부도 하고 네가 이제 원하는 걸 삶을 찾으면 더 지금보다 제가 있던 데가 다 가난한 동네니까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생각하면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스스로 우리 사회도 지금 끊임없이 하는 말이 막 성공, 돈, 목표지향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젤린에게 주인공이 조언을 해주면서 정작 마음속으로는 그런 이제 자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회자되는 얘기 중에 미국의 사업가가 멕시코로 휴가를 갔답니다. 멕시코로. 그러니까 조용한 바닷가에 가보니까 어부 하나가 그냥 고기 몇 마리 잡아서 먹고 그냥 열심히 고기가 굉장히 많은데 잡아서 통조림으로 가공해서 팔고 수출하면 큰 돈이 벌 수 있는데 그러지도 안 하고 그냥 조금 잡아서 먹을 만큼.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친구들 불러서 술도 한잔하고 기타 치고 놀고 그냥 그렇게 사니까 그 사업가가 멕시칸 어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아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더 돈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냐 하니까 고기를 잡아서 가공하고 이렇게 통조림 같은 거 만들어서 수출하고 이러면 부가가치 훨씬 더 당신은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다. 어부가 그 다음에 또 뭐하냐? 그럼 당신은 또 회사를 갖다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상장도 하고, 그 어부가 또 그 다음에는 뭐하냐? 그럼 그렇게 큰 돈을 벌어가지고 당신이 나중에 당신 고향에 돌아와서 아주 멋있는 그 전원주택 같은 거 지어놓고 여유를 갖고 그때 이제 사람들 초대해서 술도 한잔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재밌게 지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사업가가 멕시칸 어부에게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니까 멕시칸 어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인공이 안젤린에게 너는 더 나가서 도시의 경쟁사에 가서 물론 공부를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그 경쟁사에서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고 더 성공이라는 이름 아니에요? 과연 그 어떤 것이 좋은가? 꼭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조직사에 막 깊은 데 들어가고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도시에서 그것만이 좋은 삶인가? 뭐 그냥 이렇게 전원에서 조금 이렇게 형편이 어렵지만 평화로운 바닷가에서 사는 삶과 과연 무엇이 옳은가? 안젤리는 아직 14, 15세의 청소년 그 필리핀 소녀에게 중요한 그 질문을 던지는 하나의 대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 소녀가 안젤리니에요. 네. 어부의 이야기로 비춰봤을 때 다들 행복의 척도가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이어서 5장 답편이네요. 소설의 내용상 생존 문제에 대해서 그렸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이 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걸 그렇게 하잖아요. 물어보면 인생이라는 게 뭐냐, 뭐 먹고 살기 위해 뭐 사실 밥이라는 거는 인간이 어떤 뭐 가치 있는 문화를 하고 여러 가지 멋있는 뭐 정치 철학 예술 얘기하지만 인간도 근원적으로 이렇게 밥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하나의 생명체예요. 밥은 아주 근원적 존재 조건이에요. 밥을 먹지 않고 뭐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해서 내 먹을 것, 내 가족 먹을 것, 그 밥을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뭐 시장 자본주의를 무조건 뭐 비판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잘못된 게 있죠. 현장에서 막 열심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 뭐 식당에서 음식 만들고 서빙하고 뭐 이런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흔한 말로 그 새끼 이렇게 밥 먹기가 바쁜 생활이에요. 그리고 많은 열심히 이 주인공이 음식점에서 쉬지도 않고 두 부부가 매일 일을 하는데 근데 정작 자기가 그렇게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뭐 세금도 내고 뭐 주인한테 월세 내고 뭐 하고 보면 정작 내가 버는 밥은 다른 사람의 먹이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부조리한 것들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우리가 그런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공은 제주가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고. 제가 이 밥에 대해서 소설에 등장하는 한 장면을 짧게 읽을게요. 이 주인공이 이제 의료보험료를 못 내가지고 우리나라는 세금 안 내면 압류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통장 압류돼서 의료보험공단에 좀 풀어달라고 사정하러 가는 그 장면인데 통장 압류 해제를 위해 의보공단에 갔을 때도 그렇고 나는 비로소 이제껏 내가 먹고 살겠다고 식당을 차려서 고생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세상 어디에도 내 밥은 없었다. 나는 그동안 누군가의 밥이 되었을 뿐이다. 이런 부조리가 분명히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뭐 불로소득으로 가져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이 주인공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도 망하고 이 사람이 정작 아주 빈곤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부분. 주인공이 이제 그전에는 막 먹고 살라고 일하다가니 이게 뭔지도 모르게 돌아보니까 아니 나는 맨날 뭐 식당에서 막 고기도 썰고 설거지도 하고 죽도록 일을 했는데 정작 내한테는 먹고 살 돈도 없고 이게 내가 벌어서 이런 돈은 다 어디로 갔는가 비로소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그래서 아니 사회의 문제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구조적인 모순도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 자기 자신과 그걸 이제 돌아보는 과정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밥을 놓고 치열하게 서로 일하지 않고 더 큰 수익은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이제 밥 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장은 탄비사항과 디몰인데 보라카이의 진영이기도 하죠. 네, 앞부분에 보라카이 개와 바퀴벌레랑 비교되듯이 이 두 지역도 화려한 도시랑 또 외진 시골 마을로 대조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유를 모르고 사는 도시인들이 꿈꾸는 자연인의 삶, 뭐 그런 이야기가 그려져 있나요? 예, 이게 우리가 이제 보라카이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관광지를 생각하고 젊은이들이
그 신혼여행도 많이 가고 많이 옵니다. 세계 사람들이. 참고로 이 보라카이는요 이렇게 가로로 한 1km, 세로로 7km 정도, 인구가 13,000, 작은 섬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지명도에 유명도에 비해서 섬이 크질 않다고.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가서 그 세계 3대 선셋이라고 하는 그 불타는 노을을 보고 그 보트 타고 하는 그 아주 호텔 많이 있는데, 여긴 티모르 바닷가에는 화이트 비치라고 하고, 이 주인공이 있는 곳은 탐비사한 비치라고 해서 보라카이 성을 보면은 중간에가 중심지 티모르 화이트 비치고, 저 북쪽이 푸카 비치라고 하고, 이 남쪽이 이 좀 제일 열악한 곳인데 문명이 발달, 여기 탐비사한 비치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대조적으로 그리는 거죠.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요즘에 그 TV에서 뭐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 가장들이 로망이 뭐냐면 그 자연인이라는 프로 있잖아요. 그게 자기들 꿈이라는 거예요. 맨날 숨차게 말이야, 눈 뜨면 출근하고 일하고 가고 쳇바퀴 돌로 생활에서 좀 뚝 나가서 자연인처럼 가서 그냥 좀 다 내려놓고 숲속도 다니고 뭐 물고기도 잡아먹고 철렵도 하고, 그런 좀 아주 그냥 호방한 생활 한번 해보는 게 그만큼 이제 도시 생활에 지쳐 있다는 거죠. 막상 또 거기 가면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 탐비사안에 이 주인공이 있는 리조트는 탐비사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좀 약간 못 사는 원주민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 거기 가보면 그 관광지 중심에 화려한 데에서. 그 디모레는 같은 그 보라카이 섬 아닌데 굉장히 좀 이렇게 세련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더 세련되고 아주 탁탁탁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탐비산 이런 데는 아까 보라카이 개처럼 뭐 특별히 그렇게 별로 그렇게 뭐 먹거리나 돈을 치열하게 살지 않아요. 이 두 개가 다른 말로 하면 아주 그 도시 중심부의 삶과 또 이런 전원 외곽인데,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 강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전라남도 보성에 가서 있어요. 일림산이라는 숲속에 있는 저는 물론 글을 쓰기 위해서 갔습니다만, 이게 살아보면요, 우리가 이 도시만 뭐 사람들이 뭐 자연을 그리워하고 이러는데, 막상 가면요 굉장히 불편해. 여름에 막 시원한데 모기도 많고, 무슨 이런 이 통신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뭐 하나 살래도 차 끌고 멀리 나가야 되고, 도시 굉장히 편하죠 사실은. 또 도시에는 그러나 그런 이렇게 공간적 여유로움이라든가 마음을 써. 그러니까 여기서 탐비사안과 디모를 대비시키면서 이 주인공은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이 소설에서 나오는 무대가 신촌이라는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대에 있는 신촌 가장 화려한 도시 중심부에서 음식점을 했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맨날 그 하루 유동인구가 뭐 15만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숨가쁘게 도시 안에서의 생활과 그것을 또 떠났을 때, 근데 이제 문명이 집중된 발달된 도시를 떠나면 왜 사람들이 그 시골에서 지방자치에서 많은 조건을 줘도 못 가냐면, 많은 것들이 도시에 비해서 뒤떨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뭐 그냥 마음처럼 공기 좋고 푸르나는 데서 살 수는 없어요. 인간이라는 또 자꾸 차 끌고 다니시고 편리하게 살고, 이러면 여기서 이 두 가지 화려한 도시와 그렇지 못한 이런 것에서 그 두 가지를 비유하면서 우리 선택하고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질서로 해서 그냥 무조건 화려한 도시로 가서 누구나 막 거기 가서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이런 농가적인 목가적인 삶인데,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요소에서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룰 것인가.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만 열심히 도시에서 복하는데 왜 그런 걸 돌아보지 않았나 하면서, 이 탐비사안이라는 원주민들이 사는 좀 외진 그 지역과 그 화려한 디모릭을 대비해서, 이 소설을 보면요 구성이 그렇습니다. 이제 소설 구성을 이제 플롯이라고 하는데, 주인공이 처음에가 미로잖아요. 떠나요 보라카요. 이 한국 생활에서 다 실패하고 가면서 거기 사람들의 삶, 주인공이 도시에서 겪었던 삶, 이렇게 교차를 자꾸 합니다. 이렇게 보라카이 개, 바퀴벌레 이렇게 느리고 여유 있는 거 숨가쁘게 쫓아다니고, 좀 전에 또 그 탐비산이라는 외곽 도시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를 써갖고
탄비산과 디물은 그런 그 지역적 특성,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살아가는 양식 이런 거를 비교적으로 그린 부분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보라카이의 개와 바퀴벌레, 탄비사항과 디물, 어떻게 보면 편안함과 편리함의 차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네요. 예. 네, 7장 소제목이 도시벌레로 책 제목과도 같은데요.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니까 뭔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좀 등장하기도 할 것 같아요. 무언가 냉소적이면서 안타깝고 그럼에도 또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작가로서 작품을 쓸 때 제목이 제가 이제 그 출세작이 원앙술인데 그것도 그랬고 이렇게 제목이 상징적으로 딱 잡힐 때 저는 소설이 잘 써지더라고요. 이 작품을 작가로서 쓸 때 이제 그 신촌이라는 화려한 도시에서 그 아침 되면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그 전철역 입구에서 그 까맣게 사람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학교나 이런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쉬었지만 보통 때 보면 그냥 아주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는 직원들, 연세대학교 뭐 통학하는 학생, 교직원들, 또 기타 거기 서강대, 이화여대 아주 그 젊은이들 맥하고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거기를 저는 이제 음식점에서 이 주인공이 제가 실제로 작가인 제가 거기서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 이렇게 쭉 보니까 아침에 되면 그냥 굉장히 바빠요, 다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피로해 보이고 마치 이 도시에 사로잡혀갖고 갇혀서 지내는 그 벌레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고 좋아서 이렇게 순차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 도시벌레는 제목을 정했고 이 도시벌레 부분이 아주 그 적나라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이 음식점을 하잖아요. 혹시 제 강연을 시청하는 분들이 중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주 이전투고예요. 이 사람은 그냥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잘 팔면은 그렇게 성실하게 좋은 재료를 만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면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그 등장인물이 있고 건물주가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은 누가 망해 나가도 뭐든 상관없어요. 망해 나가면 오히려 이 사람한테 나가는 사람한테는 부동산 이 중개인이 꼭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상징적으로 그린 거니까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가게를 내놓은 사람은 뭐 권리금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내놨다. 그럼 중개인이 이제 자기가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 하고 건물주한테는 또 아부하면서 사장님 제가 좋은 세입자를 구해서 주겠습니다 이러고 하면서 들어올 사람한테는 5천짜리를 1억이라고 이렇게 부풀려 놓고 그러고 이제 자기가 깎아주듯이 해서 이 실제 파는 사람은 5천만 원인데 그러면 이제 깎아주는 5천 한 7천쯤 받아가지고 2천 갖고는 건물주도 조금 주고 자기도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또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잘 가게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좀 핸드폰 가게라든지 화장품 가게라든지 편의점 같은데 기업형 프랜차이즈 점포가 거기를 월세를 더 주고 들어오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수를 써서 내보내요. 지금 임대차 보호법이 돼 있지만 법이 사람들 사회에 아주 치밀하게 그 약자를 괴롭히는 걸 다 막아줄 수가 없어요. 법은 이렇게 최소한의 장치를 해놓지만 빠져나갈 품목이 엄청 많다고. 그러니까 이 도시벌레 임차인들 세입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 중개인들 또 건물주 또 어떤 자리가 좀 좋으면 새로 들어올라가는 사람들 이런 아주 알력 관계 거기서 아주 이전 투구 수를 써가지고 아무 죄 없이 잘못한 거 없이 쫓겨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도시벌레 편에서는 그런 아주 치열한 경쟁, 이게 경쟁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약육강식처럼
곤모술수를 쓰고 하는 그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고요. 이런 거는 개인이 저항할 수 없는 이 정부라든가 사회 공의로서 그 단순히 약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쫓겨나게 되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그 도시벌레에서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개인이 아닌,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것들은 또 정부나 사회에서 어떤 공의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해야 될 부분들을 아주 그 적나라하게 그린 부분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모습을 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8장과 9장만 남았습니다. 네, 8장의 제목은 아내이군요. 왠지 우리 주변에 엄마들이 모습이 좀 떠오르긴 하는데요. 혹시 작가님의 아내분을 실제 모델로 그리신 건가요?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면 이제 이 소설을 쓸 때 이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나거든요. 나는 뭐 근데 이 나라는 것이 소설에 대해서 대부분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다 이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 하는 거고 뭐 명수가 어디를 갔다 그가 이건 3인칭 전지적 시점 혹은 관찰자 시점 이런 건데, 흔히 이제 작가들이 소설을 쓸 때 1인칭으로 쓰면 그 작가 이야기하고 똑같이 동일시한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러나 저는 이제 제가 실제 음식점을 했었고요. 그런 제가 경험했던 거를 바탕으로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아내도, 저희 아내도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아내 편에서는 뭘 그렸냐면, 이 등장인물인 나와 이 아내가 처음에 운영했던 식당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자꾸 경쟁을 부추기죠. 경쟁을. 지금 현재 그래도 괜찮게 되고, 막 더 투자 안 해도 되고, 그냥 요 정도 벌어서 이렇게 좀 여유도 갖고, 소박하게 살고 싶은데, 뭐 프랜차이즈 같은 데서 막 아주 공격형으로 기업형인 어떤 가게들이 하나 들어오고 이러면, 그 개인 가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도태되고. 이러니까 또 무리해서 막 대출도 돈이 없으면 받아서 또 설비도 더하고 간판도 바꾸고 이렇게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주로 어떻게 하나요? 주로 이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때 남편이 아주 그런 남편들이 있죠. 뭐 명문가 재벌이 아니더라도 좋은 학교 나오고 아주 안정적인.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상위 소수 몇 프로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 가정을 꾸리고 나면 요즘도 그런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만, 집 하나 장만하는 것도 어렵고 애들 낳으면 애 키우는 거 그거를 뒤치다거리 하는 것도 힘들어요. 닥친 삶을. 그러니까 보통 아내들은 가족끼리 바쁘게 살지만 그래도 소박하게 내가 결혼한 남편과 낳은 아이들과 식구라고 하잖아요. 한 밥상에다 내 손으로 이렇게 나물도 주물주물 묻히고 고기도 굽고 해서 같이 밥 먹고 애 웃는 모습도 보고 이제 이런 소박한 삶을, 그게 이제 우리가 근원적으로 가정이나 인간이 삶의 기초적 공동체로 가정을 이뤘을 때의 바람인데, 특히 이제 아내들이 남편이 막 크게 갑자기 무슨 선물을 주는 것보다도 가정적으로 일상으로 키고 그런 삶을 바라잖아요. 이게 아주 오랜 동안 우리가 200년, 3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낳은 자식도, 저도 일찍부터 결혼하고 이제 애들이 유치원도 다니기 전부터 식당을 하다 보니까 11시, 12시 끝나고 집에 가면 애들은 자고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4인 가족이. 식구라니 같이 밥 먹는데. 그래서 이 아내를 등장한 건 뭐냐면, 삶의 근원적인 모습, 우리가 막 요즘 집값하고 하고 좋은 차 어쩌고 하지만, 삶의 가장 근원적인 건 뭐예요? 나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정을 이루고 같이 거기서 누리고 교감하고, 이게 원래 근원적 삶이었는데 뭔지 모르게 매일 바쁘기만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안 하면 이 시장 자본주의가 경쟁을 자꾸 부추기잖아요. 그래서 자꾸 쫓기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내를 등장시켜서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 개인이거나 가정이거나 근원적인 다른 말로 하면 초심이랄지요. 그런 것을 삶의 원래 모토, 그것을 이제 찾는 그런 대상으로서 상징 인물이 아내인데,
이 소설에서는 그렇습니다. 남편은 이제 모든 게 다 파산이 됐으니까 나이는 이제 50대 됐고 자영업 하다가 뭐 다 날라가고 그러니까 뭐 그냥 가서 뭐 아닌 말로 뭐 하면 그냥 인생을 다 때려치고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방법을 찾든지 불쑥 그 보라카이라는 데를 떠났는데 그래도 또 아내는 남아서 그 예전에 그 식당에 왔던 그 손님 중에 그 용역회사 사장님이 가셔서 부탁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너무 과하지 않더라도 가족끼리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삶을 살자 이런 주장을 아내는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들 삶, 우리가 지금 어디로 막 자꾸 뻗치기만 하고 벌리기만 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걸 되돌아보자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내 편에는. 네, 소설에 나오는 아내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식자재를 직접 사러 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작가님께서 아내에게 느끼는 미안함과 고마움을 반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잊지 말자는 말처럼 네.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소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저는 아로스 칼도가 무슨 지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필리핀 전통 음식 이름이더라고요. 구장과 함께 장편 소설 도시벌레에 대해서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소설에서 마지막 장이 이제 아로스 칼도가 뭐냐면 그걸 먼저 음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닭죽이에요. 이게 이제 그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이게 음식이 없고요. 이건 이 소설 속에도 나오지만 실제 제가 소설 속의 주인공 나 말고 작가인 제가 푸카비치라고 저 북쪽 끝에 이렇게 쭉 올라갔다 오다 같은 그 전통 민가에서 이렇게 그 당시 50페소밖에 안 했어요. 50페소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200~1,300원밖에 안 하니까 굉장히 싼 거죠. 맛있어요 또. 이 아로스 칼도가 그 음식 이름인데 이 주인공이 이제 쭉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은 미로에서부터 길을 잃고 보라카이 가가지고 이 보라카이의 개도 보고 뭐 바퀴벌레도 보고 그 안젤린이라는 소녀도 보고 또 이렇게 뭐 탄비산이라는 그 외진도 낙후된 그 원주민 마을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 디몰이라는 곳 그리고 이제 그런 데를 보면서 어떤 경제 깊은 것들 그 다음에 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밥편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했는데 나는 그냥 내 밥을 먹으려고 아니라 남의 밥이 내가 돼버린 거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전투가 이런 걸 쭉 이제 그 주인공이 넘어가서 보니까 이게 그려지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산속에서는 나무밖에 안 보이고 숲이 안 보인다고 하고 산을 비로소 내려와야 산 전체의 모습이 보이듯이 이 주인공도 비로소 망하고 그냥 정신없이 맨날 식당에서 일만 하던 거를 다 놓고 그 모든 걸 인생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가서 비로소 돌아보니까 이제 이렇게 쭉 자기한테 무엇이 내 잘못은 무엇이었고 사회 부조리는 무엇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그 탄비산 비치라는 그 리조트가 있는 마을은 그 원주민이 아주 외진데인데 그 리조트 마당하고 바다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실제 2019년 12월에 24일 날 실제로 그 보라카이가 태풍이 전하는 아주 큰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리조트 마당까지 바닷물이 들어와서 빠져 죽을 뻔해요. 그러니까 원주민에 대해서 이제 구조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조되고 원주민 집에 가서 그 원주민이 이 아로스 칼도라는 닭죽을 끓여줘요. 근데 그걸 보면 이제 그릇은 그 원주민 마을이니까 못 살지 않겠어요? 그냥 이렇게 희귀하게 묻은 플라스틱 그릇에다 이제 죽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태풍에 와가지고 지쳤으니까 이 주인공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근데 먹는데 이게 닭죽인데 맛있고 그 닭죽을 먹으면서 이 주인공 나가 뭘 느끼냐면 이 처음에 이 주인공이 아내하고 식당했을 때 했던 음식점이 이렇게 닭백숙 이런 걸 팔았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그거 할 때는 그래도 장사도 좀 어느 정도 됐고
좀 늘려가고 했는데 자꾸 뭐 이제 뭐 경영대학원 과정도 다니고 뭐도 해야 된다 공격적으로 좀 한다 하면서 이렇게 자꾸 더 이 주인공이 처음에는 구로라는 지역에서 하다가 신촌 지역에는 화려한 데로 나가는데 거기 가서 하다는 정작 이제 다 망하면서 이 생각도 하는 거죠. 주인공이 내가 망한 것은 사회의 지나친 자본주의 경쟁, 부조리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 것도 있지만 나 또한 내 삶이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빨리 가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나 역시도 그냥 뭐 좀 더 벌으려고 좀 좋은 아파트 살려고 그냥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탐욕에 나도 사로잡혔었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 아내하고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아로스칼도가 이게 상징적인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막 그래서 이렇게 럭셔리하고 막 이 요즘 먹방에 나오는 그런 음식은 아니지만 야 이게 본질적인 거를 생각하면서 나도 내 자신이 조금 더 이렇게 절제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그 유행에 대한 그 제가 디자인 잡지에서 예전에 읽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잘 따라가도 유행을 아무리 잘 따라가도 잘 따라가면 2등이라는 거. 왜?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만든 거니까.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언젠가 자기가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한 게 아니고 내가. 근데 사람은 우리가 세상을 떨치고 이렇게 막 자기 혼자만 이렇게 독야청청 살 수는 없지만 이 사회에 막 정신없는 사회에 내가 묻혀서 그 도시 속에서 시장 자본주의 경쟁 속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또 나는 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조금 덜 벌더라도 차라리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생기가 되면 굳이 그래 내가 소외가 좀 물질적으로 좀 소외되더라도 아내나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낸다든가 그게 어떤 거든지 간에 그런 자기를 돌보고 원칙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걸 나도 놓고 녹았었구나. 나도 그런 부분은 잘못됐구나 라고 하면서 이 주인공은 다시 내가 비록 서울로 돌아가서 재산을 다 합쳐서 옥탑방에서 살든 지하실에서 살더라도 나머지 시간은 내 정신 갖고 내 마음 가지고 그 초심 가지고 아로스칼도 처음에 닭백숙 이런 거 그냥 소소하게 했던 것처럼 그 상징적인 음식 아로스칼도처럼 내 삶도 본래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생각, 바람 그걸 잃지 말고 아내하고 다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태풍이 막 지나간 자리 이제 집이 그냥 집이 좋지 않거든요. 그 현지에 날아간 자리 원주민들이 또 다시 태풍 지나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따뜻한 데 해가 착 오니까 또 그 사람들 또 언제 또 그러냐는 듯이 야자나무가 이런 그 줄기 같은 걸로 지붕 있고 또 해에서 다시 복구하듯이 그렇게 하고 이 주인공은 이제 나는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말을 냈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그래서 이 도시벌레는 사실 굉장히 무슨 형이상학적이나 이렇게 어렵게 그 소설이라 해서 문학적으로 그렇게 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소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이건 그 작가의 수기가 아니냐고 할 정도로 아주 리얼하게 썼습니다. 제가 리얼리즘이라고 하죠. 사실주의인데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하나는 그거 있었어요. 소설이나 영화를 만들 때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은 주인공으로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무슨 스포츠 스타 메달을 땄든가 이수진 장군처럼 전쟁 영웅이라든가 정치에 어떤 대통령처럼 이런 사람을 그리는데 사실은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이끌고 가는 거는 소리 없는 이름 없는 서민들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건강해야 되고 그들이 이 삶이 행복해야 좋은 나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민초들이랄죠. 이 서민들의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도 있었어요. 도시벌레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문제도 쓰고 싶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인공에게는 다니의 아내가 끓여준 닭죽이 삶의 전환점이 되는데요. 네, 작가님 말씀처럼 본질을 잃지 않고 단점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한 권의 장편 소설을 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실 텐데 좋은 작품을 쓰신 작가님께 직접 책 내용을 들어보기로 했었는데요. 특히 소설 도시벌레는 코로나로 누구나 고통받는 도시 영세 사업자 그리고 서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그 의미가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